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태원 클래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윤봉기 기자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강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의 단계, 또 설계의 단계, 그 다음에 실현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의 과정, 집을 짓는 과정과 비유를 한다면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꿈, 또 살고 싶은 집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또 아무데나 남의 땅이라도 가건물을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에 내 땅을 구해서 현실의 기초에 실제로 집을 지은 그런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1850년생인 이상제, 또 1875년생 이승만, 1900년생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세 제너레이션, 세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 국호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전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와 또 본회의에서 이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 치열한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론은 다수결로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고려공화국으로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고려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깔끔한 직역이죠. 지금도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말할 때는 그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지 거기에 그레이트니 데모크래틱이니 이런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끼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사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한 글자를 바꾼 그런 이름입니다. 대한제국, 사실 좀 낯뜨거운 이름이었죠. 또 대일본 제국의 이름을 모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직후에 한성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과 그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 즉 대통령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이승만 박사의 요청, 바람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중 언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써놓고는 인민이 아닌 국민이라고 읽고, 리버레이션 데이를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광복절이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우리 K 내셔널리즘의 태행성이 발현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과 그 정체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재헌헌법에서도 그 제1조에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같은 왕국들, 왕조 국가들이 흥하고 망하고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민주공화국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실 유라시아의 이 구대륙에서 민주공화국은 지금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같이 신대륙에서 근대에 세워진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공화국입니다만 구대륙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아주 연이은 혁명, 전쟁 이런 걸로 큰 희생을 치른 나라들이라 그런 나라들이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영국과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굉장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왕국이라는 근대 이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탈피하지 못하여 외형적으로는 이쁜 군주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사실 35년 동안이나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고통 그리고 건국 초기에 큰 전쟁을 치르고 참 어렵게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큰 희생을 치르고 큰 고통을 겪은 나라들이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또 사실은 혁명이나 전쟁 이런 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 제대로 된 현대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지 못한 나라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운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조선 왕국이 망하고 또 식민지를 겪고 해방 후에 또 전쟁을 겪으면서까지 이 모든 건국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조상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명청 이어진 중국 제국의 번속국이란 말이 좀 어색하시죠? 번속국, 제후국, 번속국의 하나였던 조선왕국 청년들에게 독립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런 꿈을 처음으로 가져다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으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립문에 가면은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나실 분은 서재필 선생입니다. 자신이 주동이 돼서 세운 독립문 옆에 독립신문을 이 오른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을 오른손에 꽉 움켜쥔 서재필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1884년 갑신정변에 20살 막내로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3.1 천하가 무너졌을 때 일본으로 또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조지 워싱턴 대학이 되어 있는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이름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갑오 개혁을 주도한 이 계아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 계아파 정권이 초청을 합니다. 서재필 박사를.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추원 고문이 되었지만 이분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관직을 맡지 않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문을 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바로 중국의 번속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이로써 서재필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이 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친미 노선이고 민주공화국의 노선입니다. 친미 민주공화국의 노선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이 1897년에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 창간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사설을 보면은 창간사죠. 창간사를 보면은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순 한글로 구어체로 써있죠. 지금 읽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23년 후에 최남선이 쓴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 한번 해서 읽어보십시오. 훨씬 현대적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대한제국과 고종이 현실 권력이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이렇게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분명히 미국을 모델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21살의 청년 주시경이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에. 주시경이 독립신문 97년 4월 20일자에 기고한 국문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이 진정한 글자이고 한자는 그림에 불과하다. 정말 대단한 혁명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처음으로 국문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사상혁명이죠. 더 큰 사상혁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1880년 김홍집이 일본으로 사신이죠. 수신사로 갔다가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황준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선책략과 관련된 그 조선책략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그것입니다. 물론 그 책의 구체적인 그 내용, 지필 동기는 미국과 먼저 수교를 해라. 뭐 이런 그걸 권유하는 내용인데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 현실인식,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전히 중화질서, 여전히 성리학, 거기에 갇혀 살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격렬한 반응, 영남만인소를 읽어보면 나오죠. 어느새 들것이 일어서고 썰개가 떨리고 이것이 이어서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른다.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영남만인소를 읽어보시면 정말 조선 선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위정척사파와 문명개화파의 대립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는 겉모습 조금 바뀌고 뭐 쓰는 언어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 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책략과 영남만인소를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이야기할 8월 태제, 박헌영의 8월 태제와 함께 이 김홍집,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한국 근현대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문서를 읽지 않고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서재필 선생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은
완전히 미국 사람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이름도 서재필이라고 안 했어요. 필립 제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말, 조선말도 잘 안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막 말하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국한 그 직후에 바로 아간 파천이 있어가지고 고종이 몰래 아간 파천을 해가지고서는 바로 그 김홍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에 울면서 당신이 맡아달라고 수습을 해달라고 그 매달렸던 그 김홍집을 배신하고 그 김홍집을 역적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김홍집 총리가 길바닥에서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자기가 5년 동안 막노동하고 밤에는 야간학교 다니면서 18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바로 그 미국 시민권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어떻게 보면 인권도 법치도 없는 중세 야만국 같은 그런 조선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미 갑신정변 당시에 서재필 선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아내가 다 결국 역적으로 몰리는 형국에서 음독 자살했습니다. 동생은 목이 잘려서 참형되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냥 돌보지 않았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누가 과연 그의 미국인 행세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서재필은 반동 세력들에게 밀려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조선 청년들의, 당시 청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화제국의 번속국이 아닌 독립국, 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아닌 민주정의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꿈이 청년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서재필이 남기고 간 그 밭에 새싹들을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종로 사가 종묘 앞에 가면은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제가 눈이 오는 날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좀 더 멋진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898년 종로 거리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는 경성 YMCA 총무가 되었습니다. 24년에는 조선일보사 사장도 하고 27년에는 신간의 좌우합작의 신간의 초대 회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77세, 당시로서는 상당히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좌우합작이라고 하지만 그분에게는 사실은 우는 아들 세대고 좌는 손자 세대입니다. 아들 세대, 이동이나 이성만이나 안창호 같은 이런 아들 세대, 그럼 손자 세대, 박근영이나 조봉암 같은 손자 세대, 이런 두 세대를 보살피고 돌보고
특히 이승만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정말 아들같이 보호를 하고 키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서울 한가운데 종로에 동상이 서 있는 유일한 근현대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만민공동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만민공동회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만민공동회를 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의 그 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만민공동회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근대 시민으로 거듭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 이 땅에 민주공화국을 세울 주체가 나타났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정부의 고관 대작들 다 나오고 거기에 상인들, 그게 백정들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정치 토론을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김홍집 총리가, 이분은 마지막 영의정이자 첫 총리라고 가보개혁으로 이제 그 관제를 바꾸어서 총리 대신이라고 할 때 첫 총리 대신이고, 또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셨죠. 이분이 가보경장을 했기 때문에, 가보개혁이라고 부릅니다만 당시에는 가보경장으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만민공동회가 거듭되면서 이 청년들은 좀 과격한 급진적인 주장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이런 그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고종은 그냥 이제 탄압을 하는데, 이때 1800 그러니까 99년 아주 초입니다. 그때 이제 사건으로 23살 먹은 이승만이 잡혀 들어갑니다. 가서 거의 뭐 죽을 뻔했죠. 사형 반역죄니까요. 사형이 뭐 거의 될 판인데,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조선의 청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죽여갖고 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시경 선생이 또 권총을 한 자루 가져가가지고 탈옥을 또 합니다. 권총을 2자루 갖다 줬어요. 그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탈옥에 성공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으니까 진짜 그건 뭐 그 동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5년 7개월 만에 풀려났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재필과 이상재 두 분밖에 없었느냐? 당시의 청년들에게 민주공화국의 꿈을 심어준 사람이 그 두 분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셨습니까? 양화진? 제가 만난
그 정치학자라든지 이런 사회과학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지식인들 중에서도 안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마포구 그 2호선 합정역에 있습니다. 합정역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큰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그 20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당시에 비행기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정말 미지의 나라 코리아로 왔습니다. 또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쪽으로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선교사 이 아펜젤러가 27살 나이로, 또 북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26살 나이로, 이 두 사람의 청년들이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가장 먼저 1885년에 인천항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유경학교라는 또 곳에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가르치시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이승만과 주시경이란 똑똑한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1살의 청년 주시경이가 독립신문 97년 4월 22일자에다가 한글이 진정한 글자이고 한자는 그림에 불과하다, 이런 혁명적인 주장을 했지만은 과연 그 사실을 배제학당 학생 주시경, 주시경의 젊은 시절이 이름 주상호입니다. 주상호 혼자서 깨달은 것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 왔던 헐버트, 게일, 이런 분들이 조선에서 발견한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이 엄청난 문화유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글자라는 사실을, 이게 진짜 글자야 하는 것을 학생 주상호에게 말해 주었겠죠. 그리고 서로 학생과 스승 간에 서로 영어와 조선말을 서로 가르쳐 주면서 조선말의 문법을 세우고 문법 체계를 세우고 또 품사론을 정돈하고 띄어쓰기도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띄어쓰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글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죠. 한글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그것도 좀 나중에 붙인 이름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보면 거의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글자를 주시경 선생이 거의 완전히 새롭게 그 글자와 또 한국어를 이렇게 정돈 새로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주시경 선생은 사실은 39살에 40살도 채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과로사죠, 사실. 서울에 있는 그 많은 학교에 그냥 보따리, 주보따리라는 별명이에요. 주보따리. 그 당시에는 가방이 제대로 된 가방이, 요즘 같은 가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책 보따리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막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보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김두봉, 최현배, 김윤경, 이경로, 장지영, 뭐 유명하신 분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 해서 수십 명을 길렀습니다. 나중에 조선의학회 사건, 유명한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탄압받는 학자 대부분이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뭐 최현배 선생, 김두봉 선생, 김윤경 선생, 이경로, 주시경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주시경 선생의 선생님은 누군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혼자서 전부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을까? 사실은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선생님은 스승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헐버트와 게일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헐버트는 한글만큼 우수한 글자는 세상에 없다.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알파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삼인필지라는, 사는 이때 사는 선비사자입니다. 미는 백성민자입니다. 선비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름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조선에 들어와서 뭐 일주일 만인가 한글은 배우고 한국어를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 후인가 이 삼인필지를 직접 자기가 우리말로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선교하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특히 감리교 쪽 이런 쪽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 조선 정부는 사실 그런 힘이 없었죠. 그 무능한 조선 정부 대신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명의 전도사로서 대환영을 받게 되고 기독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계속 그 선교 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쓰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성과를 얼마 있다 하는 이런 걸, 또 얼마나 그 선교 자금을 보내달라 하는 그런 걸 씁니다. 수시로 쓰죠. 그리고 또 휴가를 내면은 본국에 돌아가서 순회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코리아에서 얼마나 이 뜨거운 어떤 신앙의 그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장차 동아시아에 기독교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강연을 하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연희전문이라 했죠. 연희전문학교 세우고,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세브란스. 세브란스라는 기업인 그 철강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철강 회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은 기업인이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스크랜턴이라는 여성 선교사, 이분은 이하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베어드라는 선교사는 평양에다가 숭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또 숭실대학교가 지금은 평양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으로 월남했죠. 사실 우리가 아는 많은 학교들,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또 대학들, 또 병원들, 제가 광주 가니까 광주 기독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양림동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원이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가 알고 보면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다.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온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 소개를 하고, 또 한국의 독립, 나중에 또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온 언론인,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닙니다만 베델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프레스센터, 거기 가면 베델의 흉상이 있습니다. 또 로제타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아예 의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를 하러 온 사람이죠. 여성인데요,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의사이자 선교사인 이분은 평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박에서드라는 최초의 한국인 여자 의사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어라는 의료 선교사는 박서양이라는 사람을 의사로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데요. 이분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방문하시면 영문판으로 된 국문판도 있고요. 국문판은 제가 여기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요건데요. 영문판으로도 안내 팜플렛을 나눠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았어요. 자신이 없는데, The missionary profoundly influenced Korean society, not only by establishing hospitals and schools, but by affecting its intangible values.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밸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밸류, 여기서 말하는 밸류예요. 인권, 평등, 자유, 그런 것들이죠. 평등한 인권, 만인의 평등한 인권, 또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서양에서 들어온 가치들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선물이었습니다.
이동희와 이승만과 주시경과 안창호 이런 당시의 청년들은 그 가치를 흡사 스폰지가 잉크를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서울 종로와 평양 폐제정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23살밖에 안 된 이승만, 20살밖에 안 된, 그래서 심지어는 10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그 민주공화국의 꿈이 바로 민중의 꿈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자기와 민중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 청년들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떠오른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이 새 역사는 지난 124년 동안 장엄하게 굽이굽이 흘러서 마침내 우리나라는 유럽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만나서 섞이고 융합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민주공화국의 꿈을 가져다 준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갈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던가요?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보시면은 이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떤 자기의 믿음, 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협회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관 대작들하고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게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하고 정부의 지원도 막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빨리 흥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빨리 망해버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관계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테필 박사의 부인은 무슨 우편 회사인지 철도 회사인지 그쪽에 조금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기는 한데요. 딸이기는 한데 대통령 이런 쪽하고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스테필 박사는 이제 이승만 박사보다도 나이가, 그러니까 75년생하고 64년생이니까 11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선배죠. 형이죠. 예, 그리고 모든 점에서 사실은 이제 독립협회 시절에는 거의 선생님 같은 분이니까 이제 그 관계는 좀 묘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의 어떤
거의 그냥 황태자입니다. 그냥 원픽 황태자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선교사들이 이놈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 아주 그 굉장한 그걸 이제 집중 투자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또 이른바 그 기호파, 이제 서북파 아닌 기호파 독립운동 세력의 또 황태자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3.1운동 시점쯤 되면 벌써 이미 그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도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미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는 이제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서 좀 뭐랄까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좀 미국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 반면에 이승만 박사는 그 집중적인 이제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재 선생이 이제 그 선배들이 그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전국을 순회시키면서 YMCA 조직이나 교회 조직을 통해 전국 순회 강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일합방 이후거든요. 한일합방 이후인데도 식민지 시대인데도 초기에 그 기독교 쪽을 이제 총독부가 그렇게까지 관할을 그걸 심하게 못하니까 그 쪽에서 그 이승만 박사를 막 전국을 그냥 순회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타로 만듭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거의 그냥 만들어요. 그냥 만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들, 초반에는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는, 이상재를 비롯한 기호파 독립운동 세력에서 그냥 만듭니다. 이분을. 그래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날 즈음 되면은 이미 그 독립운동 내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윌슨 대통령하고 이제 사제지간이라는 그것이 결정적이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돼서 이제 그래서 대통령으로 바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초대하는 데가 거의, 물론 이제 이동희를 초대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동희하고 이제 이승만에 견줄 만한 사람은 이동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서재필은 이미 좀 이제 손 뗀 사람처럼 이렇게 됐죠. 예,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군정에서 서재필 박사를 대안으로 좀 잠시 생각도 하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47년인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거의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서재필 박사가.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대중정치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연세도 80 넘었고 이미. 그러니까 좀 미군정으로 고문으로 좀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고, 아까 박정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박헌영, 조봉암 이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더라고요. 저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배라. 그 다음에 이승만, 주시경, 안창호 이분들은 정조 할아버지. 서재필, 이상재 이분들은 고조 할아버지. 그런 뻘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지금의 30대 청년들에게는 30대, 40대 초반에게는 또 한 대 더 내려갔으니까 이제 조봉암, 박헌영 이분들이 정조 할아버지 뻘이 되겠더라고요. 정조 할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니까.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준비한 걸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뭐 산업화나 민주화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막 지금 선진국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위대한 나라로 건국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54년, 저는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전쟁까지는 건국 초기에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홍역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 1954년 제가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농지 분배가 가장 평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연농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거는 뭐 유엔 통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농지가 분배가 평등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 중에서 이 아동의 취학률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율이 거의 95%, 거의 100%에 가까운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달랐다. 바로 그러한 농지 분배가 가장 평등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때문에 농민들이 자식들을 모두 의무교육 교육 과정에 취약을 시켰다. 물론 저희 또래들이 이렇게 학교에 갔다 오면 소먹이를 갔습니다, 사실. 소먹이를, 저기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오후에는 소먹이를 가고 막 했죠. 친구들하고 막 어울렸어요. 하지만 취약 못한 학교 안 다니는 제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1954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만약 해본다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달랐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스토리는 그 발전의 그 기적의 스토리는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태어난 시점, 제가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사주팔자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팔자가 좋다. 뭐냐? 2차 대전 직후에, 그러니까 미국을, 그 2차 대전을 주도한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이어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이 정부였고, 또 영국은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노동당 정부가 썼습니다. 애틀리 정부가. 또 물론 전쟁 중에는 처칠 수상 내각에 노동당 그 강요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국 내각을 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을 그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성전으로 이끌었을 때, 그때 미국과 영국 정부에는 많은 진보적인 그 지식인들, 또 파시즘, 또 나치즘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그 많은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었을 때 이제는 그런 그 전체주의, 그 일본 군국주의 또는 나치즘, 파시즘 같은 게 없는, 전쟁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상에 불타는 그런 이상주의자들, 청년들이 한국에도 미군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만 가지 않았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가서 민주주의 나라를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헌법부터 해서 그 50 총선할 때 그 선거법부터 해갖고 선거법이 전부 그 유엔 감시단이 와서 그 만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초안을 전부 그 유엔 감시단에서 전부 뭐 다 그 수정하고 손을 봐라고 해서 수정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로 건국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980년대에 유행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유의 그런 어떤 그 사관,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야합해서 만든 나라라 하는 그런 관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